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학교의 선생님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일까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에서 유래했으며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법칙, 삶의 본질과 방법 등을 제시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의 철학이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등의 근간이 되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철학의 실존주의가 근대 이성을 반대하며 개성, 자율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념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의 철학이 인간의 삶을 나아지게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철학이 인간의 삶에 괴로움과 가난, 갈등과 분쟁, 폭력과 전쟁 등이 더 많아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먼저 철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철학의 주제 분야를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으로 철학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연철학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고대 철학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는 세 가지 법칙이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현상계는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 즉 절대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분리된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부 경계선에 따라 나와 너로 분리하면 동시에 서로를 공유하는 피부 경계선으로 합일이 되어 있고 동시에 나와 너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현상계의 세상 만물은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도 긍정적인 생각 감정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은 더 부정적인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법칙이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인 절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으로는 신, 하나님, 하느님, 야훼, 알라, 브라흐만, 불성, 공, 천, 도, 리, 참나, 하눌림, 영 등으로 위대한 본성이고 과학적으로는 진리이며 철학적으로는 실제나 절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대가 그것이다입니다. 저는 변화 그 자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편적인 용어인 진리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본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의 역사를 알려면 진리를 탐구하는 세 가지 견해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단일한 진리가 있다는 절대주의입니다. 둘째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상대주의입니다. 셋째는 절대적인 진리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회의주의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의 세 가지 견해에서 이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태생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로 진리가 있다와 없다로 분리하여 어느 하나를 전제로 탐구하는 철학은 전초 오류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초 오류를 다른 말로 하면 이원성이며 반쪽인 자아로 비이온성이며 온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사도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도는 이온성인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비이온성이며 온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진리가 있다거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다 또는 없다는 전제를 가지는 철학은 전초오류가 일어나 정반대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제시한 철학은 전초오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초오류를 알려면 먼저 의식의 발달은 크게 A. 전의식, 순수의식, B. 의식, 자아의식,
C. 초의식, 합의의식 3단계의 위계를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전의식, 순수의식과 C. 초의식, 합의의식은 상호 침투성으로 같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의식의 자기와 초의식의 본성은 방과 나체 차이처럼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계의 성장에 따라 초의식의 본성으로 갈 수는 있어도 전의식의 자기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C. 초의식, 합의의식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A. 전의식, 순수의식의 자기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쪽인 자아로 온쪽인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은 두 가지 형태로 전초오류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로 진리가 없다는 전제로 하는 철학은 초의식 C를 전의식 A로 환원하는 환원오류를 일어나게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상대주의와 절대적인 진리나 그 진리를 도달하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회의주의가 환원오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로 진리가 있다는 전제로 하는 철학은 전의식 A를 초의식 C로 격상하는 격상오류를 일어나게 합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단일한 진리가 있다는 절대주의가 격상오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기에 없는 다른 철학들도 자아로 진리가 있다와 없다로 분리하여 어느 하나를 전제로 진리를 탐구하면 모두 전초오류를 일어나게 하는 사도사이비가 됩니다. 이처럼 전초오류를 일으키는 철학의 공통점은 문제와 답은 말하지만 왜 그런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른다면 문제와 답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인간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제시한 철학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문제를 더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철학이 근간이 된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등도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정도와 사도 사이비를 구별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전초 오류를 일으킨 고대 철학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의 시초는 자연 철학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연 철학자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 불변하는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 책상, 연필을 서로 다른 존재로 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들의 본래 근원인 나무라는 공통 속성을 갖는 본질을 보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텔레스는 세계의 본질이 물이라고 생각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데모크리토스는 오늘날 과학적 설명에 가장 근접한 원자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자연 철학자들은 물, 불, 원자 등의 본질이 있다는 절대주의로서 격상오류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사람 혹은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소피스트는 인간 삶의 방식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굳이 수고스럽게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으면 부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변론술과 수사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기원전 5세기에 진리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결국 소피스트는 절대적인 진리나 그 진리를 도달하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회의주의로서 환원오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피스트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질문과 답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삼파법으로 누구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절대주의로서 격상오류에 해당합니다. 절대주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데아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세계로 영혼의 그림자가 현실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변화하는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라서 본질로서의 이데아 세계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데아를 본성이라고 부르고 이데아의 그림자를 자아라고 부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서 사물들과 접촉을 통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상기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혼이 이미 육체로 돌아오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했으므로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상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추상할 수 있는 변증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특수한 것을 넘어 보편적인 것에 이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지혜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제한되고 특수한 인식에서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아, 이데아의 그림자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 이데아로 옮기는 방법을 자기탐구라고 부릅니다. 결국 플라톤도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같이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에서 완전하고 무한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절대주의로서 격상오류에 해당합니다. 고대 철학자의 마지막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절대적인 하늘 위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하는 땅 위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땅 위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은 가능성의 상태인 진료, 가능태입니다. 금반지는 진료를 통해 만들어지는 실현의 상태인 형상, 현실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상은 물질적인 진료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 운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시학,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 정치학, 윤리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맨 아래에 있는 최초의 진료로서 어떠한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의 사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진료를 제1진료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가장 맨 위에 있는 궁극적인 최고 형상으로서 어떠한 진료도 지니지 않는 형상을 순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수 형상은 바로 신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진료가 없으므로 물질 세계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물질의 최종적인 형상으로서 모든 진료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1진료를 순수의식, 전의식, 자기라고 부르고 순수 형상을 합일의식, 초의식,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실체가 없는 이데아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진료가 형상으로 나아가는 원리, 운동에 관심을 가진 상대주의로서 환원오류에 해당합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세 가지 법칙으로 고대 철학을 분석하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고대 철학자들의 업적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밝힌 철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대 철학자들은 진리, 절대계가 세 가지 법칙이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이고 현상계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세상 만물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아로 진리가 있다와 없다를 분리하여 어느 하나를 전제를 가지는 철학은 전초오류를 일으켜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철학이 일으킨 격상오류의 결과는 철학자들이 밝힌 본질,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인적 자원을 소모하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고대 문명이 전쟁으로 인해 멸망하거나 쇠퇴한 이유입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환원오류의 결과는 고대 사회에서 계급 구조를 엄격하게 만들었고 귀족과 평민, 노예 등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종종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고대 사회의 문제들도 전초오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 철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초오류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반쪽인 자아로 온쪽인 본성을 만들려는 사도 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온쪽을 만드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괴로움과 가난, 갈등과 분쟁, 폭력과 전쟁 등이 없는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중세와 근대 철학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